지금 엔화 환율로 보면은 적극 재정을 펴서는 절대 안 되는 지금 시점인데 한 나라의 총리가 적극 재정을 얘기하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바라보겠냐. 국채를 또 마구 찍어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엔 가치 떨어지는 거는 그건 불보듯이 명확하고 그렇게 되면은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엔저도 가고 주식은 올라갈지 몰라도 주식도 미국 주식이 지금 좋으니까 일본 주식이 올라가는데 미국 주식이 꺼지는 순간 일본은 폭락한다. 그러면 3저라는 거죠. 엔저, 국채저, 주식저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이제 꼬꾸라진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최근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의 정치, 경제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찬 박사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성진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올 또 10월 달에는 이제 지난번 총선거 있고 또 그다음에 총리 지명 선거가 있고 나서 일본의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이제 격변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나갔습니다. 뭐 곳곳에 연락이 많이 왔는데 제가 다 참여는 못했는데 성진길 TV는 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지금 일본이 경제 산업 구조는 어떤 국면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잃어버린 40년, 50년으로 갈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경제학자들은.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구조 개혁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구조 개혁이 안 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컸던 게 디지털화가 안 된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뭐 전 세계 웬간한 선진국들은 다 디지털화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그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과거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일본형 경영학. 이제 이게 뭐냐 하니까 종신고용, 연공서열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이제 일본은 왜냐하면은 이제 직장인으로서는 안정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잘릴 염려가 없으니까 뭐 회사에 충성한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종신고용 연공서열제 이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시대에 맞았냐 하면은 뭐랄까 같은 반복되는 노동에 대량 생산 뭐 이런 쪽 있죠. 그 3차 산업 때 이제 주로 활용됐던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디지털 사회에 뭐랄까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이런 이제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종신고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잘릴 염려가 없으니까 대충 일을 한다고 해도 잘리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연공서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일 잘해도 연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요게 아주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이게 전혀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 20대 애들이 디지털이 발빨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연세 드신 분보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 20대 때 벌써 미국에서는 1억 넘어가는 연봉을 받아요. 30대 때 조금 더 받다가 40대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 피크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가 피크예요. 근데 일본은 20대 들어가서 30대까지는 저 밑바닥이에요. 그 임금을 적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디지털 그 실력을 막 발휘하느냐 그렇게 안 하죠. 정말 자기가 디지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연공서열 그다음에 종신고용 이런 회사에 안 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20대 가가지고 뭐 20몇만, 23만 원씩 받고 그 어떻게 일하겠어요? 차라리 외국 자본이 출자한 그 디지털 회사 같은 데 가면은 그 자기 디지털 기술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연봉이 아무리 못 받아도 일본에서도 8천만 원, 1억까지 받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에 디지털 기술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디지털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에 뒤처진 그런
기업 구조, 기업 경영 형태 이게 지금 현재 일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연공서열이다 보니까 자르지를 못하니까요. 임금을 쉽게 올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쉽게 안 오르니까 지금 현재 보세요. 물가는 안 올라갈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임금은 거기 못 따라가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 거야. 일본 내수 시장에서. 수요가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이 이익을 많이 못 남기겠죠. 그러니까 임금을 더 못 올려줘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일본이 거기에서 30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게 40년, 50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이제 실질 임금 상승을 한다고 이제 보도하면서 침체 탈출 기대감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 그 실질 임금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일본 경제 회복의 진짜 신호탄으로 봐도 될지. 실질 임금을 이제 올려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도 임금 좀 올려주라고 계속 정용을 하는데 그게요, 대기업은 어느 정도 그 임금 올려줄 여력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엔저로 인해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면은 그게 이제 1달러를 벌었으면은 과거 같으면은 국내에 들어오면은 105엔, 110엔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외 나와서 1달러를 벌게 되면 국내에 들어오면 지금 147엔에다가 153엔까지 막 떨어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153엔으로 환산이 되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1달러 벌었는데도 얼마나 더 번 겁니까? 110엔에서 153엔이면 43엔을 더 벌은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엔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요 20% 30%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임금은 기껏해야 5% 좀 더 올려줘요. 그래서 하나 되게 그 상징적이었던 게 유니클로가요. 그 당시에 40% 정도 임금을 올려줬어요. 놀랍잖아요. 그 왜 그러냐? 왜 유니클로만 그렇게 올려줬냐 했더니 유니클로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각 지역마다 각 세계 각 지역마다 그 나라에서 현지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 현지 채용을 하게 되면 주로 봉급을 달러로 주겠죠. 그러니까 달러로 주니까 해외에서 달러로 주는 거는 올리지 않았는데 그대로 그 달러를 주게 되면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은 과거에는 1달러를 받았으면은 105엔에서 110엔 받았는데 지금 1달러 받으면 153엔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110엔에서 153엔 그러니까 한 30-40% 그런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클로는 그 환율에 의한 그 있지요. 이익을 그대로 바로 직원들에게 다이렉트로 그걸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럼 대기업은 어떠냐? 5%밖에 안 올려줬다는 거는 그 환율 차익을 전부 대기업 다 삥땅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다 흡수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 내부 유보금이요. 어마어마해요. 600조 엔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다 합하면. 우리나라 돈은 지금 그 6천조라는 거예요. 그걸 봉급으로 나눠 주었으면은 그게 시중에 돌아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창출돼 가지고 그죠? 임금도 올려주고 해서 수요가 창출되면은 기업 이익도 생기고 그러면 또 다시 기업에서 또 임금 올려주고 그럼 수요 창출되고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내부 유보금으로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그게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상징적인 게 스필오버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기업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대기업이 돈 많이 벌게 일단 먼저 우리 수출 장려 정책으로 해서 수출하는 대기업에다가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럼 대기업이 돈 벌면은 그걸 중소기업에도 어느 정도 나눠 갖고 그럼 중소기업이 또 다시 그게 이제 직원들에게 임금 나눠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게 그래서 대기업에다 혜택을 좀 주는데 그 스필오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익이. 그런데 와인 잔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제일 위에 잔에 가지고 와인을 부으면은 그게 흘러 넘치면은 밑에 잔에 차고 그 밑에 잔이 또 흘러 넘치고 밑에 차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 제일 위에 잔에다가 글라스가 아니라 거기다 가마솥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기업들만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 내부 유보금만 쌓아놓고 임금을 안 올려주니까 밑에
이 중소기업이나 여기는 거의 스피로버가 안 되니까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즈로 인해 가지고 혜택 받는 거는 대기업만 혜택 받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고 아주 안 좋은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이 이 가마솥을 걷어내고 거기다 글라스를 올려놓고 스피로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임금을 10% 이상은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니클로가 40% 올려줬으면은 최소한 대기업들은 10%, 15% 정도 올려줘도 사람들이 이익이 남는 거예요. 엔즈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요 작년에 2024년도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학자 세 분이 실패하는 국가, 네.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왜 저렇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느냐. 이건 실패한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돈을 번 만큼 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기업들이 삥땅한다 이거예요. 과잉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게 내부 유보금으로 쌓인 게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임금 못 올준다.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 학자들이 딱 통계치를 내보니까요. 사실은 일본 그 생산성이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프랑스나 영국은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할 정도로 임금을 올려줬어요. 근데 일본만 안 올려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더 30년 동안 올려준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됐다. 여기에 일본이 저렇게 쇠퇴한 요인이 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약간 대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을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기업들의 어떤 그 경영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일본이 버블이 꺼지면서 지옥을 맛봤어요. 한동안. 그렇잖아요. 대기업들이 파산하고 은행이 막 그때 26개 있던 게 3개로 통폐합되면서 뭐 거의 다 잘려나오고,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량채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팡팡 쓰러져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업 경영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해도 아주 훌륭하다, 그런 인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런 마인드로 성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경영진의 톱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그게 이제 뇌리 박힌 거예요. 자기들은 회사를 괜히 어설프게 뭐 투자하고 했다가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로 되면은 자기 자리도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는 경영자들이 주로 보면 우리 같이 오너가 아니고 직업 경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샐러리맨에서 쭉쭉쭉쭉 그 승진해가지고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대체로 임기가 3년에서 5년 뭐 그 사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임기 동안에 괜히 어설프게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면은 오히려 잘릴 수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임기 동안 3년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그냥 현상 유지하고 큰 과오 없이 그 기간을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만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의 경영 전반적으로. 이게 가장 일본을 성장을 잡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을 계속 쌓아두는 거야. 자기 회사 내에. 그게 내부 유보금이 그렇게 쌓인 하나의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 그걸 투자를 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이익을 불려나가야 회사가 커나가고, 그게 회사가 커나가면 그게 모여가지고 국가가 성장하고 그러는 건데,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 고여 있다고 보면 될까요? 고인물이죠.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죠. 그렇죠. 흘러야 되는데, 돈은 흘러가야 되는데 이 돈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그 엄청나게 경영이 실적이 좋고 잘 나갈 때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잖아요. 그때 활동하던 분들이 지금은 7, 80대 되시면 이분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번 돈을. 이 사람들 돈을 안 써요.
장롱 속에다가 돈을 장롱 속에다 돈을 넣어놓고 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이자도 안 나오죠. 그다음 은행은 그 당시에 1천만 원 우리로 치면은 1억 원 정도밖에 그 보장을 안 해줬어요. 은행이 뭐 도산되거나 내가 하여튼 10억을 은행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보장받는 게 1억밖에 안 됐으니까 은행에 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10개 나눠서 넣는 거 그 번거로움보다는 장롱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아주 그 일본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어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일본에 오마에 게니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일본에는 광맥이 있다. 그 금 노다지가 그냥 가득 그 묻혀 있는 광맥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장롱금고라는 거예요. 장롱금고에 그 쌓여 있는 돈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회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은 그 광맥에서 금 캐내는 그 광맥보다 훨 낫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액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이자를 많이 올려주면 은행에 이자를 높이면 지금 0.5%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마이너스했다가 0.1했다가 지금 0.5까지는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화한다 그러면서 결국 1% 정도까지는 올릴 거라고 얘기했다고. 1%만 돼도 예를 들어 자기가 10억 가지고 있으면 1%만 해도 생활비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투자로서 이제 그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롱 속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려면은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동안 낮은 금리로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였던 돈을 막 빌려다가 건물 사고 그다음 자기 집 사고 이랬던 샐러리맨들은 이제 금리 올라가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야. 이게 아주 이도저도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오랫동안 그 금융 완화 정책,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그 폐해가 지금 현재 일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1인당 국민 소득 이제 일본을 역전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건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해석은 간단합니다. 아, 우리가 일본은 이제 능가했구나. 제가 그래서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사실은 내가 한일 역전 책 썼을 때가 2021년 1월 달인데 책이 나왔을 때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1인당 GDP가 일본을 능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제 경종을 울렸던 학자 뭐 오마에 게니치도 그렇지만 그 일본의 아주 석학이라고 하시는 어떤 학자 한 분이 2027년쯤 되면은 한국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능가할 거다. 그게 한 4, 5년 전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벌써 뭐 작년에 벌써 이미 우리가 능가해 버렸어요. 원래는 뭐 좀 더 자꾸 버려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엔화가 그냥 급속도로 싸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엔화가 싸진 부분이 가장 크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일본의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금 몇 가지 얘기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세요. 지금 조선업도 잘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방위산업 잘 나가고 있죠. 그럼 반도체 지금 또 막 상승세 타고 있죠. 그리고 한류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수출 화장품, 뭐 식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개 돋친 듯이 팔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성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급속도로 우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석학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한 3년 정도는 더 빨리 한국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능가해버렸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거에 식민지를 당했던 피식민 국가가 식민지 했던 국가를 능가하는 그렇게 경제의 어떤 규모가 경제 뭐랄까 삶의 질이 더 높아진 그런 경우가 참 드물다 그러는데 한국이 그 케이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GDP를 능가한 게 이제 한국이 성장해서도 있지만 일본이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아, 경제적 구조가 더 큰 걸까요? 훨씬 더 크죠. 어. 그건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성장을 안 했잖아요. 네. 투자를 보면요. 2000년대에 2000년을 100으로 치면요. 2024년 정도 보면은 118이에요, 투자가. 그 24년 동안 18% 투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투자를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일본 국내에서는. 그런데 어디로 그럼 투자를 어디로 했느냐? 전부 해외 투자를 다 한 거예요. 해외 투자가 85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뭘 말하느냐 하면은 뭐 국내 투자든 해외 투자든 돈 벌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해외를 투자한 돈을 벌면 거기서 투자해서 돈을 벌면 국내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와요. 그럼 뭐- 어디에 두나요? 해외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네. 그러니까 이 달러가 국내로 거의 안 들어오니까 엔즈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즈로 가는 요인도 그 큰 요인이지만 이제 일본이 경제 성장을 국내 경제 성장을 안 하는 이유가 좀 돈 있고 좀 뭔가 할 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다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국내에는 비전이 없다. 이거 앞으로 별로 그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그게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나는 봐요. 설비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일본 설비 그 어떤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안 하니까 국내는 별로 성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가 이제 부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채가 일본 경제 회복을 막는데 걸림돌이 또 되는 걸까요? 당연히 되죠. 부채를 이제 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낸 빚이 많아요. 그거 이자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빚을 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주변에서 보는 눈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가정은 지금도 빚이 많은데 또 빚을 내는 거 보니까 야, 저 가정 저 오래 못 가겠는데? 곧 쓰러지겠는데?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은행에 안고 있는 빚이 엄청나요. 그게 왜 생겼느냐?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 국채 발행하는 이유는 세수가 그치는 게 일본 정부가 쓰는 재정보다도 뭐 훨씬 적으니까 그 나머지액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정부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국채를 외부에서 사주는 것보다 그 금리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 국채 금리가 너무 높으면 그 이자 지불해야 될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낮추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 다른 해외 뭐 기업이라든가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 국채는 거의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냐? 일본 국민들이 좀 많이 사고 일본의 뭐랄까 그 기관들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뭐랄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기관들이 많잖아, 그죠? 거기에서 주로 이 일본 국채를 사준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다는 못 사니까 일본 은행이 거의 50% 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그게 이자가 그게 600조 엔 정도 돼요. 부채가. 600조 이런 얘기해도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 큰지. 그러니까 이 빚을 안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일본 은행이 이자를 0.1% 올리잖아요. 그럼 2.7조 엔 정도 이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자. 2.7조 엔인가. 그러면 1% 올리면 27조, 28조 이자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순자산이 그거 조금 넘어요. 이자 1% 올리면은 은행이 그 줄 돈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달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일본은 주식 그 부양시키려고 아베 총리가 주식을
마구 사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국채를 막 사들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마구 사들인 거 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자는 많이 못 주니까 인기가 없어. 네. 안 팔리니까 일본 은행이 다 사들였다. 이거 하나 하고 네. 또 주식 가격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일본 은행이 마구 사들인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중앙인이 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지금 일본 은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본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한국도 이게 최근에 막대한 부채를 이렇게 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약간 일본처럼 될 리스크도 있다고 보실까요? 일본은 국가 GDP의 260%, 네. 지금 뭐 조금 재정이 조금 좋아져서 253%, 4% 얘기하던데 네. 우리는 몇 프로냐? 50% 조금 넘어요. 그 일본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네요. 비교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이번에 참의원 선거를 하면서 참의원 선거 때 야당들은 이제 감세 정책하고 적극 재정하고 그리고 지원금을 많이 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일본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왜? 일본의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니까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을 좀 깎아달라. 실제로요 번 돈에 그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돈은 거의 한 50%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거의 50% 가까이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이 여론이 세금을 좀 줄여달라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 재무부 입장에서는 빚이 이렇게 많은데 세금을 깎아주면은 또 빚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정부는 세금을 깎아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서 세금도 깎아주겠다. 그 다음에 휘발유세도 없애주겠다. 그 다음에 지원금도 주겠다. 그리고 적극 재정을 해서 정부가 돈을 막 풀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럼 한국도 약간 일본처럼 어. 약간 될 리스크가 있을까요?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일본은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빚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워낙 네. 요구를 하니까 삶이 팍팍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되면서 사실은 그 뭐랄까 여론에 어필한다는 차원에서 방금 같이 적극 재정하고 돈을 더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적극 재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극 재정 한다 그러면 결국 또 적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빚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이 팍팍한 여론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사실은 지금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랄까 지원금 같은 게 지난번에 15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지금 주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국도 그러냐? 한국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일본은 기존에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새로운 빚을 넣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만 한국은 그 정도 빚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 재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일본은 10년 아베 총리가 2차 내각을 출범시켰을 때가 2012년 말인데 2013년부터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막 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돈을 계속 풀어내는 게 10몇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건데 한국은 아직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언제 우리 적극 재정 그렇게 돈 막 푼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정도 해서 오히려 그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만큼 뭐 오랫동안 풀어왔던 걸 또 푸는 게 아니고
워낙 지금 안 좋으니까 잠깐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일본과 같은 그런 부작용 그렇게 우려할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약간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면 예. 어떤 게 필요할까요? 구조개혁을 엄청 단행해야겠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왜 잃어버린 30년이 갔느냐. 내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했죠. 네. 디지털화가 안 된 거. 기업들이 디지털화가 돼야겠죠. 네. 그 다음에 종신고용 연공세율.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요거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종신고용 연공세율 딱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대학 졸업하는 그 인류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도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대기업 첫 봉급이 23만 원 그래요. 진짜 작잖아,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가는 거야. 왜? 대기업 네임밸류로 평생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소니맨, 네. 나는 뭐 미쯔비시맨. 이걸로 어디 가도 명함 내밀면은 아, 일본에서 대표적인 대기업에 근무하는구나. 그러니까 봉급이 얼마나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계속 이제 오랫동안 거기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봉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처음 들어가가지고 시키는 일만 그냥 쭉 하면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인사가 한번 들어가면은 거의 거기서 나오질 않으니까 인사 이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은 어떤 기업이 잘 돼가지고 성장을 하려면은 종업원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종업원을 뽑으려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대기업에 다 들어가서 이 사람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어떠냐면은 수시로 막 파이어하고 막 이동이 너무 심하니까 그 인재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 한 사람 입장에서는 파이어 당하면은 그 큰일 났다 싶으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파이어 되더라도 더 좋은데 나는 얼마든지 직장 찾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인재를 구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널려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니까 인재가 한번 들어가면 그 회사에 정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메뚜기 뛰듯이 그냥 이렇게 뛰면서 막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게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인재를 정말로 필요한 곳에 그 인재들이 갈 수 있는 그 인재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일본은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은 뭐 실업률이 뭐 10%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데 일본은 뭐 실업률이 2% 3% 거의 완전 고용이다 해서 일본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데 그건 몰라서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지금 저렇게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봉급을 적게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적게 주면은 나 이 봉급 받고 일 못해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인재가 사실 여기에 괜찮은 인재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봉급 조금 주니까 뭐 시키는 일만 하고 적극적으로 일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노력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진짜. 그리고 회사 걱정 안 해요. 네. 왜? 봉급 요만큼 주는 건 나는 내 먹고 사는 거면 내 걱정하지. 회사가 망하든 말든 별로 걱정 안 한다. 그런 게 통계치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뭐랄까 빠르빠르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진급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더 많이 주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정신고용은 딱 그냥 연공서열이 해가지고 얼마나 더 회사 많이 근무했냐에 따라 가지고 직급이 올라가고 봉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일 매너리즘에 빠져 시키는 일만 해도 올라가는데 굳이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인재 유동성, 인재 채용 유동성 이게 일본에게는 가장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일본도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실행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도 아직 이게 쉽게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야. 그렇죠. 진짜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건 일하는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스크를 안 짊어지려고 그래. 이 회사에서 내가 잘리면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 개발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좀 적게 주더라도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덜 먹고 덜 쓰고 그러버리니까 완전 고용인 것 같은데 전부 저평가돼 있는 거야. 임금들이. 네. 삶의 질이 그러니까 안 좋죠. 그 경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일본은 가장 지금 개혁을 해야 돼. 구조적 개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 음, 이제 일본이 한국의 미래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네. 지금도 약간 그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한국은. 근데 일본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은 제자리 수준인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한국도 지금 임금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네.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는 현재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 빨리 타결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떤 게 그게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되냐면은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엔저로 갔단 말이에요. 네. 엔저로 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져 가지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물가를 낮추려면은 엔저로 가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엔저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다카치 사나의 총리는 적극 재정을 펴겠다 그래. 돈을 더 많이 풀겠다 그래. 그럼 돈을 더 많이 풀면 또 엔화 가치 또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엔화 가치 떨어지면 또 수입 물가는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또 물가 올라갈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은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도 원화 가치가 뭐 떨어져서 뭐 수치가 올라가고 뭐 그런 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1달러당 뭐 1,300에서 1,400까지 가고 뭐 막 1,500까지 간다고 난리 뜰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뭐 1,300 얼마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온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는 막 엔저와 같은 그런 구조적 요인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잡는 정책을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펴면은 그 부분이 이제 우리는 통제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일본은 이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을 많이 풀면은 엔저가 되고 엔저가 돼서 수입 물가가 높아서 그 결국 물가 높아서 물가 올라간다. 이건데 다카치 총리가 지금 돈을 더 풀겠다, 적극 재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일본을 따라간다. 그건 아니죠.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디지털화가 잘 된 나라잖아요. 전 세계 뭐 거의 톱 클래스로 디지털화 된 나라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일본하고 이제 많이 달라요. 다만 일본 따라간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게 부동산 문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노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요거는 뭐 계속 얘기가 됩니다만 이 부분들은 선진국들이 다 겪는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 저출산 문제는 물론 우리가 한국이 좀 유독히 심해요. 그 부분은 아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거는 해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배경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시바 총리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이제 그 비둘기파예요. 비둘기파고 그동안 이제 일본은 보수 우경화돼 간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비둘기파가 조금 오래 집권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파 쪽에서 불만이 되게 많겠죠. 자민당 그 매파들 입장에서 보면은 쟤들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된 다음에 3번의 선거를 했어요. 중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도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이번에 참의원 선거 이 3번 다 참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원성이 있겠죠. 자민당 내에서. 왜냐하면은 총리가 인기가 있어야지 그 자민당 내 국회의원들도 많이 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선거 때마다 계속 지면은
선거 때마다 계속 진다는 거는 자민당 의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후보할 생각을 하는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이시바 총리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자민당 매파 쪽에서 엄청나게 막 오래전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끌어내리려고 그랬어요. 1년 내내 끌어내리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선거 3번이나 지니까 뭐 구실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끌어내린 건데 사실은 왜 이시바 총리, 이시바 내각이 그렇게 선거에서 매번 졌느냐. 그건 이시바 시게루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자민당 내에 아베파 그쪽이 매파 쪽이거든요. 아베파 구 아베파죠. 지금 뭐 해체했으니까 팝을 해체했으니까. 근데 아베파였던 사람들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 다 선거 자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비리 문제가. 그 이게 선거 때마다 발목을 잡아서 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하고 관계 없잖아요. 사실 이시바 시게루는 선거하기 전에 이 자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공천도 안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안 됐던 이유가 그전까지만 해도 아베파가 압도적으로 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자민당 내에 매파에 속하는 많은 그 의원들은 약간 다수였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시바 시게루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공천도 해주고 그다음 선거 자금도 내려보내고 이 과정들이 전부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선거 결과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민당 내부 그 비리 문제 때문에 선거에 졌는데 뭐 어쨌든 이시바 시게루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식으로 물러났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총리가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네. 네, 내각제 이후 첫 여성 총리라고 들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총리인데 이 총리 선출 과정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베 총리가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베 총리를 이을 후계 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 여성 의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충실하게 따랐고 대변해줬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이뻐해준 거죠, 아베 총리가.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를 내 후계자로 뭐 거의 인식하다시피 하고 그게 많이 비쳤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난번 선거 때 총재 선거 때 그때도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이시바 시게루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이 세 사람 3파전 하다가 최종 이제 결선에서는 이시바 시게루하고 다카이치 사나이. 그거 3파전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1등 했었어요. 그때 총리가 될 그 찬스였는데 총리가 못 됐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 다카이치 사나이 정치가가 너무나 우익적인 발언들을 그동안 많이 왔었어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반성을 안 하고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거기다가 또 이제 뭐지 야스쿠니 진자를 총리가 돼도 매년 가겠다. 이거는 결정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 전체 국가 이미지가 전 세계로부터 굉장히 급 다운될 거고 또 계속 가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미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이걸 과연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시바 시게루한테 밀어준 거예요. 그 당시 이시바 시게루는 거의 앞까지만 해도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왜? 대외 인기는 높은데 자민당에서는 인기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왜냐? 아베를 계속 비판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아베는 그 당시 자민당 내에서는 압도적인 그 지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이시바 시게루 최종 결선을 갔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우익적인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시다 총리도 사실은 그 비둘기파예요.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 아주 매파 중에 매파인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를 밀었던 겁니다. 이시바 시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부지리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내 지지도가 영 안 나왔던 겁니다. 당내 지지도가 안 나오고 계속 이제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잖아요. 그 불협화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시바 시게로는 자기 그 파벌도 없고 자기 지지 그 어떤 그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는 대로 아니면 자기를 밀어줬던 다른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평소 주장했던 정책들을 펴지 못하고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게 됐죠. 그게 인기가 떨어지는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지 기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한 거예요. 왜 총리를 시켜주겠다 하면서 시켜주는 대신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정책들을 채택해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은 거의 없고 자기를 밀어준 그 정치 세력들의 정책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로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선거에도 지고 그래서 끌어내려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럼 이제 지난번에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3파전이었잖아요. 그 이번에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2파전을 갔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번에 총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추진했고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직 젊어요. 44세. 이 사람이 그 전에 내각에서 활동했던 게 환경상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선거 전에 잠깐 6개월 동안 농림수산성 이제 대신을 했죠. 그것밖에 없어요. 경험이, 내각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되려면 최소한 여러 가지 그 내각의 경험들을 많이 좀 거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최소한 외무성 대신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사장 정도는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거는 간사장을 하게 되면은 자민당 전체에 돌아가는 걸 이제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되려면은 당을 장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각의 그 여러 가지 성격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네. 그리고 특히 이제 외무성 대신은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전 세계 강요들하고의 관계에서 뭐 어떤 경험도 쌓고 그 다음에 예의 같은 거, 그 뭐랄까 국가 간의 그런 것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그런 예의 범절 같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쌓고 나서 보통 총리가 돼요. 근데 고이즈미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총리를 해낼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 작년만 해도 그때 갑자기 탈락한 이유가 토론에서 너무나 그 형편없는 답을 해가지고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답변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머릿속에 전혀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뭐 큰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이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당우들 있죠. 당우들 지방 자민당의 그 지방 당원들이 다수가 다카이치 사나이를 민 거예요.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직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직도 젊기 때문에 앞으로 총리할 기회는 얼마든지 10년 후에도 충분히 20년 후에도 있어요.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64세잖아요. 고이즈미 신지로보다 20살 많아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번 총리 안 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됐다고 나는 봐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된 과정은 그렇게 해서 이제 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요. 이번에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우익적인 그 우려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아주 자제했어요. 야스쿠니 진짜 매년 참배한다고 그랬는데 참배하겠냐 그랬더니 시적절하게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 그전 같으면 반드시 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조금 이제 우려를 좀 불식시켰다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문제 같은 것들도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우익적인 인사다는 그런 인식을 어쨌든 말로는 조금 그걸 해소를 좀 시켰어요. 그런 부분도 크게 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된 거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또 이제 대표적인 아베파 인물이잖아요. 네. 그럼 경제 정책을 이제 아베노믹스를 이어서 갈지 아니면 또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갈까요? 제2의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적극 재정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긴축 정책을 폈어요. 그 재무성이 강력히 요구를 했고 왜? 한마디로 말해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조금 씀씀이를 좀 줄이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정집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빚이 많으면 좀 씀씀이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는 긴축 재정을 펴고 그 다음에 금리도 좀 올리고 그리고 감세 정책은 절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지원금을 좀 달라 여론은 다 그렇죠. 왜? 실질 임금이 뭐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임금은 안 올려주고 물가만 올라가니까 그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을 그 갭만큼 임금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서 오히려 실질적인 마이너스 되는 정도 그게 한 2% 정도 된다고 본 거예요. 그만큼 지원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거의 지원하겠다까지 이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시바 시게루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안 된다 하니까 인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론들의 입장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는 적극적으로 펴겠다. 그 다음에 감세 정책도 하겠다. 휘발유 세를 당분간 뭐 제로로 하겠다. 그 다음에 식료품 세금을 2년 기간 딱 정해놓고 뭐 제로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총리 딱 되자마자 감세 정책 안 한다. 그 다음에 휘발유세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지원하는 거 있죠. 지원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유신회하고 연립을 했잖아요. 그 유신회가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다만 이제 적극 재정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국채를 적자 국채도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설명했듯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빚이 많은데 더 빚을 내 가지고 적극 재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자 어떻게 지불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재무성에서는요 적극 재정에 대해서 적극 반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재무성 해체하라 하고 전국적으로 데모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왜? 재무성은 국가 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성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국가 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 재정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극 재정이 아니라 긴축 재정을. 그러니까 이제 재무성이 긴축 재정을 그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시바 시게루는 거기에다 거의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죠. 인기가 없을 수밖에. 돈을 안 풀겠다 그러니까. 그게 다카이치 씨는 아베노믹스를 적극적으로 채용해가지고 2차원 금융 완화, 그 다음에 적극 재정 이걸 어느 정도 특히 적극 재정은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제 정책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만약 적극 재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치면은 오히려 약간 일본 경제가 더 위험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베노믹스가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또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베노믹스를 10년 넘게 해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결국 얘기했잖아요. 빚이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 빚을 누가 다 주로 샀느냐. 일본 은행이 다 산 거예요. 일본 은행이 그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를 그 국채를 다
막 많이 살 때는 95%씩 막 네. 일본은행이 다 사줬겠다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주식을 막 사들인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주식이 지금 높아질 때는 괜찮은데 네. 주식이 지금 폭락하면은 그럼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자산이 그 뻥튀기 같은 게 쫙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일본이 지금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자산이 순자산이 달러로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얼마 안 되고 네.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이자가 많이 나가게 되면은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주식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식을 함부로 왕창 팔면은요 주식이 폭락해요. 네. 그래서 팔지를 못해. 그래서 100년 동안 판다 그랬어요. 조금씩 팔아가지고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은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주식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조 엔이라고 칩시다. 네. 가지고 있는 돈이. 근데 이게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10조 엔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이게 불안정한 거야.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자는 이제 계속 지불해야 될 거고. 네. 그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채에 대해서 자 국채를 더 찍어낸다 그러잖아요. 누가 사나요? 국민들하고 은행? 국민들하고 은행이 사요. 네. 근데 국민들하고 은행이 사줘야 되는데 은행도 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왜? 은행들도 다 주주를 의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저게 손해가 뻔히 갈 걸 알면서 사겠어요? 안 사죠. 개인은 어때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럼 누가 살 거냐? 그럼 결국은 이제 기관들이 뭐 연금 기관이라든가 하여튼 정부 기관들이 이제 산다. 그것도 지금까지 사는 것도 많은데 거기도 손해가 나면 그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채를 발행하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하겠다 그러잖아요. 누가 사줄 거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줄 데가 없는데 발행만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의 국채를 해외에서 한 10%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순간에 그냥 폭락할 가능성이. 이걸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10% 되는 그 사람 투자가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일본 경제가 좋지 않고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또다시 적자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적극 재정을 펴겠다. 야, 저거 앞으로 국채 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아버리자. 이래서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어떤 총리가 3개월 만에 물러났어요. 네. 그 사람이 무엇에서 물러났냐니까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도 일반인들이 삶이 팍팍하니까 감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적극 재정 펴겠다. 그러니까 국채가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 국채가 폭락하면서 막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니까 재정이 엉망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3개월 만에 물러난 거예요. 그럼 이번에 다카이치 산하에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재무성은 이제 긴축 재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그러잖아요.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을 펴려고 막 그 재무성 장관을 완전히 적극 재정을 신봉하는 사람을 앉혔어요. 네. 이 사람은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성 장관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적극 재정을 펴려고 그러는 재무성의 그 뭐 여러 주요 차관도 그렇고 주요 직책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후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민당 내에 여러 직책들 있잖아요, 그죠? 정조 회장도 있고 뭐 재무 그 세무 뭐 그 관련되는 직책도 있고 이제 그런 데서는 다 재무성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총리가 적극 재정을 펴려고 해도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네. 이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고 총리가 됐다 하더라도 네.
막 이 소위 말하는 기쿠샤쿠 막 일본말로 기쿠샤쿠 이게 막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매끄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다카이치 사내가 지금 71% 지지율이 어마어마하죠. 이시바 시계로 딱 2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저게 오래 갈 것 같으냐?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금 감면하겠다 해놓고 안 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휘발유세 같은 것도 지금 더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식료품 이 감세 아예 세금을 아예 0%로 2년 동안 하겠다. 그거 다 지금 안 지킬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럼 어떻게 돼? 말이 또 달라졌네 하고 지지도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또 빚을 많이 내야 되는데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빚을 내야 될 판에 세금까지 감면해 주면 그걸 어떻게 메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매끄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내는 그렇게 롱런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다카이치 사나이가 주장하는 적극 재정도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고 그냥 전에 이시바 시게루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성 그 대신도 아주 적극 재정 그리고 아주 불도저 같은 그 아주 추진력이 대단하다 그래요. 마구 밀어붙이겠죠. 물론 이제 자민당이 또 그 포스트하고 왜냐하면은 정부가 세금안 같은 것도 다 적극 재정하겠다 이런 거 다 예산을 짜가지고 이 자민당에도 넘기면 자민당에서 그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삭감해버리거나 아니면 또 조정해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아주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긴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는 지금 적극 재정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지지도가 저렇게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라도 경기 활성화시켜야 되는 걸 여론이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이걸 주장하는 거니까 여론은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니까 여론이 다 오르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론대로 갔다가 나라가 폭삭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재무성은 가장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살림을 사는 재무성의 입장에서는 막 그 호주머니를 꽉 이제 그 지갑을 닫으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고 다카이치 사내는 어떻게든 지갑을 열려고 막 이 삿바 싸움이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리스크 대비 관점에서 투자자라면 일본 시장에 특히 경계해야 할 요인 지금으로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정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총리가 되자마자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 주식이 오른 이유는 이제 그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엔화가 떨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엔화가 떨어지면은 주식은 올라가요. 지난번에도 주식이 저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엔즈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보면은 되게 싸 보이는 거예요. 일본 주식이. 그래서 이제 많이 해외에서 지금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60% 넘는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도 돈 버는 사람들 해외 투자가들이 다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으로 보면은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저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게 기업이 활동을 해요. 지금 삼성이 왜 주식이 올라간지 아세요? 삼성 기업의 여러 가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HBM4가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뭔가 폭발력을 가질 것 같고 지금 삼성의 내부의 기업에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 지금 주식 올라가는 거는 기업들이 그런 좋은 조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엔저로 갈 가능성이 높고 엔저로 가게 되면 주식 올라갈 거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게 실물 경제가 뒷받침된 저 주식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의 거품기가 있다. 언제 저게 터질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부분은 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버블기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기 정책을 펼치다가 저게 좌절되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나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이가 정책을 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런 나는 그게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라면 일본 시장,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거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겠네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서 진짜 단기간에는 조금 오를 수 있죠. 지금 5만 도 넘었다 그러잖아요. 단기간은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조마조마하면서 항상 달아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신발끈 딱 조여매고 뭔가 조짐이 딱 보인다 싶으면 바로 그냥 달아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걸 정말 때를 잘 맞추면 괜찮은데 맞추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그 아차하는 순간 그냥 폭락해버리면은 손실이 또 엄청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을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이제 의견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플라자 합의는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내용입니다. 플라자 합의라는 게 일본이 1985년도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이루어진 게 플라자 합의인데 그 배경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당시 80년대, 70년대부터 그랬죠. 80년대 일본의 제품들,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가전제품 완전히 그냥 미국 시장을 막 그냥 휘젓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냉전이 끝나갈 때쯤이잖아요. 그죠? 85년이면 89년도 냉전이 끝났으니까. 그때쯤에 이미 소련이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뭐 냉전은 뭐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갈 것 같다 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미국은 냉전 소련과 경쟁하느라고 거기에 힘을 다 쏟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경제는 막 좀 약간 쇠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이랬는데 돌아보니까 뭐 미국, 일본이 막 혼자 돈을 다 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부지리를 한 거죠. 소련과 미국이 막 엄청난 그 냉전으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일본만 거의 떼돈을 번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괘씸한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 좋은 제품이 가격이 너무 싸더라는 거예요. 미국 제품에 비해서. 그러면 결국 뭐냐 이거는 엔저다. 환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 가격이 이제 환율이 낮으면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자 합의에서 그 당시 G5 산업 경제 뭐 어떤 그 재무 뭐 이런 관련 금융 관계되는 장관들이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냈습니다. 그때 한 게 1달러당 그 당시에 240엔이었는데 엔화를 같이 절상하라 그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1985년 9월 21일인가 그 합의를 했는데 1987년 딱 2년 2개월인가? 2년 2개월 3개월이네 그죠? 10월 11월 12월이니까 2년 3개월 만에 1달러당 120엔으로 딱 배로 뛰었죠. 정확히 배로 뛰었어요. 2년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수출 가격이 딱 100% 뛰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수출하려고 그러면. 달러로 딱 계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들이 이제 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가격 경쟁력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마 한국 제품이나 중국 제품 싼 제품들은 이제 쏟아져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일본 제품이 뭐 그렇게 높아졌으니까 경쟁력이.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때부터 서서히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업 뭐랄까 수익이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국내에서는 엔화가 너무 비싸니까 이게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다. 어떻게 하겠어요? 해외로 빠져나가죠.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본은 동공화됐다. 동공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해외로 수출해서 돈 벌어 먹던 기업들은 웬간한 기업들은 거의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갔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국내 투자는 2020년 100으로 치면은 아까 2024년에 118%라고 그랬잖아요. 22년, 23년 사이에 18%밖에 성장 안 했다는 거예요. 투자가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엔화가 비싸짐으로 인해서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 해가지고 수출 기업들은 전부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렸다. 이게 일본이 그 몰락하는 하나의 그 도화선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라자 합의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뭐 거의 핵펀치 한 방 맞은 거죠. 미국으로부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약간 제2의 플라자 합의다라고 한 게 지금 약간 관세 협상이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호황을 그럼 불러 일으킬 수는 있는 건가요? 이제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85년도에 그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미국 자동차 같은 건 잘 안 팔리고 일본 자동차가 뭐 그냥 미국에서 많이 팔리잖아요. 이것도 그때 플라자 합의 있을 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엔화가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세요. 1달러당 150엔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엔화가 싸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엔화가 1달러당 80엔, 105엔 뭐 그 사이에 됐던 게 몇 년 전 그게요. 아베 정권 들어서기 전에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엔화가 그때 1달러당 80엔 하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거의 반으로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1달러당 80엔으로 돌아갔으면 좋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 하는 거지. 과거에 그 당시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그렇게까지 저렇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 생각 못 했으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건데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얘기 생각합니다. 엔화하고 달러 비율이 지금 엔화가 너무 싸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그 저기 금리를 떨어뜨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연방준비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도 엔화가 싸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그 좀 바꾸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5,500억 달러 그거 현금으로 선물로 막 얘기할 때에 그걸 만약에 미국에다 선물로 갖다 바치는 순간 엔화는 폭락하겠는데. 근데 그 바보 같죠, 그죠? 그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네, 그죠? 엔화가 그렇게 되면 엔화가 폭락해요.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하는 정책은 조금만 얘기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럼 현재 약간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경제적 압력 대체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아유, 핵심적인 내용은 뭐 간단하지요. 일본 너희들 제품만 이렇게 팔리고 우리 제품만 안 팔리는 거 어떻게 좀 해봐 이거죠. 방법은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자,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왜냐하면은 일본이 미국에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게 자동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뭐 500 몇십억 달러인가 뭐 그렇게 이걸 보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일본 차 사는 대신에 미국 차 사라. 미국 국민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 가격이 싸면 그렇죠. 또 하나는 가격만 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이 좋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건 역으로 또 일본에는 어떻게 되냐? 너희들 일본 자동차 미국에 엄청나게 사주니까 너희들도 미국 자동차 좀 사줘 이거잖아요.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미국 자동차 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가격도 비싸지만 모델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사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어거지로 막 떼는 겁니까?
그래서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매력 없는 인기 없는 미국 자동차를 네. 관제 왜 그 관료들 많이 자동차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부 미국 차로 바꾼다. 네. 다는 아니지만 그 굉장히 그 일본에서도 그 인기 있는 차가 있긴 있어요. 트럭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거는 꽤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 트럭으로 바꾸는 건 그렇잖아요. 총리 차를 트럭으로 바꾸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다카이치 사나이가 미국 차를 관용차에 많이 사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센스 있다 기쁘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뭐라나 이게 꼴이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 너무 심하게 흔드는 거 아니냐, 그 인기 없는 차를 그렇게 관료들에게 다 안긴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차가 왜 일본에 안 팔리는지를 진짜 꼼꼼히 생각해서 팔리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른 어떤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했는 적이 있는데 미국 자동차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에서는 안 팔린다. 일본 전문가들이 자동차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미국 차 일본에 죽었다 깨나도 안 팔린다. 지금 현재 그 모습 가지고는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어떡할 겁니까? 강제로 떼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사준다 하니까 입이 이만하고 벌어진 거예요. 관리들만 해도 그게 관용차가 꽤 대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 이번에 자동차 이만큼 많이 사줬다. 네. 아주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트럼프에게 선물을 안긴 거죠. 그럼 이제 박사님 보시는 이제 앞으로의 엔달러 환율은 어떻게 향할 걸로 예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엔고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엔 가치가 너무 낮다.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 저거 반드시 시정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선거 과정 속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네. 절대 용인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에 플라자 합의 같은 게 다시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일어날 게 아니냐 하고 일본의 전문가들이 글 쓴 거를 여러 개 내가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왜?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쉽게 이제 해결 안 되죠. 왜? 미국의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잘 안 내리잖아요. 왜? 지금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 또 물가가 팍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못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아요. 관세 협상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으니까 금리 좀 내려도 되겠다 해서 지금 이번에도 내렸고 또 앞으로 또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하고 금리 차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더 옛날에 금리 차가 높았을 때 엔캐리 트레이더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게 이제 리버스로 거꾸로 돌아올 게 아니냐 이 얘기들 많이 하면서 엔고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지금 보세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바로 총재 되자마자 147엔 하던 게 153엔.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 2, 3일 사이에 한 6엔 정도 올라버린 거예요. 평가절하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다시 적극 재정을 펼치겠다 그러면은 엔즈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풀겠다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일본의 전문가는 연말까지 180엔까지 갈 수도 있다.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분이에요. 후지마키 다케시.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린 분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후지마키 다케시라고. 이분은 조지 소로스 자문 역할을 해줬던 분이고 모건 은행의
도쿄 지점장도 했었고 한때는 한 번에요 100억 달러를 번 적이 있었대요. 100억 달러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모건 회사에서 자기를 부르더래. 네. 당신 1년 동안 출근 안 해도 돼. 마음대로 돈을 이게 저 보너스 같은 거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여행 다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줬으니까. 그래서 어마 유명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5억, 10억인가 그 보너스로 주겠다 그러고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버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여행 안 가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까먹었대요. 그래서 보너스가 네. 없었던 걸로. 그 얘기를 어떤 글에다 썼던데 그때 만약에 와이프한테 했으면 이혼당했을 거라고 10억을 그렇게 어마하게 날렸다고. 그래 그만큼 어려운 거 이게 딜러라는 게. 이 사람은 이제 실력이 있어서 벌 때 그렇게 엄청 벌었는데 이제 아마 사람이 벌면요 조금 교만해져요. 그쵸. 나도 그런 경험 있어요. 네. 주식을 했는데 네. 하루에 350, 그 다음 날도 350, 네. 그 다음 67만 원인가 그래 버렸어요. 네. 이거 뭐 돈 버는 게 너무 쉽냐? 그래가지고 그 뒤로 했는데 조금씩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쭉 빠져나가더니 네. 나중에는 본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엔화 환율로 보면은 이 적극 재정을 펴서는 절대 안 되는 지금 시점인데 한 나라의 총리가 적극 재정을 얘기하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바라보겠냐. 국채를 또 마구 찍어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엔 가치 떨어지는 거는 그건 불보듯이 명확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엔저도 가고 주식은 올라갈지 몰라도 주식도 미국 주식이 지금 좋으니까 일본 주식도 올라가는데 미국 주식이 저기 어느 순간에 꺼지는 순간 일본은 폭락한다. 네. 그러면 삼저라는 거죠. 엔저, 그다음에 국채저, 그다음에 주식저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이제 꼬꾸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X데이라고 그래. 모자랐다. 네. 그 사람은 계속 그 얘기. 그래서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게 모자랐다.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주장하는 그대로 다 실행하면은 순식간에 일본은 망한다. 그리고 개요대학의 한 교수님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는 얘기대로 하면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래 못 간다고.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면 일본 세계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세계 경제까지 논할 정도의 지식이 있질 않아서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펴면서 너무나 변수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예측 못할 거예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게 어떤 식으로 기계될까. 어쨌든 저게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는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갈 수 없다는 거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다들 하나같이 한 얘기는 경제는 그 뭐랄까 신뢰, 안정적인 거 예측 가능해야지 경제는 발전해 나가는데 이 불확실성이 많아지면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투자해야 될 사람들도 뭐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미국이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딱 버팀목이 돼주고 자유시장 경제 딱 그게 오픈된 그런 시장 WTO라든가 국제기구들 그런 것들이 딱 안정적으로 누군가가 그걸 위배하면 바로 제소도 가능하고 그랬을 때 세계 경제가 상당히 발전해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WTO 기능도 거의 마비돼 버렸고 국제기구라는 것이 거의 미국이 뭐 나 안 해 그러고 빠져나가면서 국제기구가 예산도 미국이 많이 내는데 돈도 안 내고 그러면서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랄까 그 인사 임명 같은 것도 안 해버리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세계 경제가 좋을 리는 별로 없죠. 그건 확실합니다. 또 이제 엔캐리 청산 같은 이제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한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운영 관련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전문가들의 말씀을 조금 참고를 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모건 은행의 도쿄 지점장 했던 그 후지마키 다케시 이분이 하는 얘기로는 연말까지 1달러당 180엔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조짐이 보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는 올라갈 텐데 한번 보세요. 엔저가 지금 흐름이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금리를 못 올리게 했어요. 왜냐? 적극 재정 펴면서 금리 올리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입장에서는 적극 재정을 펴면은 금리는 못 올리게 딱 잡아놓고 지금도 사실은 일본은행이 금리 올린 내려는 올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그래요.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올해 내로 0.25% 25% 정도 올릴 거라고 전망이 좀 우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망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는 안 올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어느 순간에 바라락 올라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들이. 그 지금 보면은 식품의 관세를 2년 동안은 제로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가 그것도 지금 안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식품 가격의 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보세요. 쌀값은 지금 100%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뭐 20, 30% 되는 게 꽤 많답니다. 식품들이. 그러면 그게 다 물가 올리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잡아야 되는데 뭘로 잡냐요? 아니 돈은 더 찍어내는데 그럼 계속 물가가 더 올라가죠. 근데 금리 안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엔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지마키 다케시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1달러당 180엔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분이 그동안 얘기해 오신 것들이 아직은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번에도 180엔 얘기하지만 거기까지 안 갈 가능성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엔저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일본 경제를 이해할 때 2025년 무얼 가장 그러니까 주요 이슈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일본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진다는 개념으로 뭐 주식을 좀 산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돈을 많이 풀면은 엔저로 되고 엔저로 되면은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언제까지 가느냐. 지금 방금 얘기했죠. 후지마키 다케시가 연말까지 1달러당 180엔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엔저가 된다면은 주식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식은 올라가지만 그게 환율이 엔저가 되면은 돈을 벌어도 엔화 가치가 낮아서 그게 얼마나 많이 번게 될지는 그 곡선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일본의 투자 그리고 일본의 그 지금 주식이 오르는 것도 주로 보면 어떤 AI 하고요, 반도체 소재품 장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고. 뭐 그쪽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자동차도 뭐 오르겠죠. 자동차는 이제 관세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일본은 15%로 되면서 엔저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세금 올린 거요. 그 다 상쇄하고도 남아요. 왜? 그만큼 엔저가 됐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하면은 가격 별로 안 올라간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면은 토요타 자동차도 자동차 관련된 것도 주식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저가 마냥 나쁜 건 또 아니네요.
아니 딱 주식 투자만 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네. 엔저가 되면 완전히 호황이죠. 그렇죠. 일본이 안 망하고 계속 엔저로 가면요. 일본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막 벌지요. 왜? 주식은 계속 올라가니까. 다만 그렇게 주식이 올라가서 돈을 벌었는데 엔화 가치가 형편없어서 그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엔고 갈 줄 알고 이제 환차익으로 좀 수익을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서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후지마키 다케시 이분은요. 일본인들에게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자산을 지키려면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금 엔화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아침에 시주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조건 달러로 바꿔라. 아니면 달러로 그 봉급을 받거나 뭐 어떤 거를 받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거나 이제 달러와 관련된 어떤 그 산업군 쪽에 투자를 하지 어쨌든 엔화 가지고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인들도 엔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나는 지금 빨리 엔화는 뭐 한국 돈으로 바꾸든 아니면 달러로 바꾸. 일본에서는 후지마키 이 사람은 달러로 바꾸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달러는 폭락은 안 한다. 엔화는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달러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이명찬 박사님과 함께 이제 총리 선출 과정 그리고 일본 자산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이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일본 경제 흐름 뭐 제가 얘기하면 항상 그 일본의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본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개요대 그 아주 유명한 그 경제학자분도 그렇고 방금 후지마키 다케시 이분도 유명한 분이고 다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의 총리하에서는 이게 엔저로 가고 망한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템플리스에 막 일본 망한다. 이게 당연히 걸릴 것 같은데 하도 그동안 제 영상에 템플릿에 일본 망한다는 소리를 많이 해서 일본 망한다 그러는데 언제 망하냐고 댓글들이 분명히 달릴 건데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제가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또 선거 과정이라든가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제 채널 한일역전TV 채널에도 오셔서 조금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뵙죠. 네, 박사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